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CES가 개막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작년과는 다르게 다소 뜨뜻미지근한 모습인데요. CES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왜 들리고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작년 말부터 고평가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균형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균형의 미학을 수차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초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이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년부터 예. CES 관련해서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굉장히 뭐를 띄우지만 현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좀 적대감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최대 화두가 어제 기조연설에서 젠스 랑의 발언이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시장의 반응은 어떠냐? 예.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한 6% 이상 장내에서 떨어졌고 맞습니다. 시간에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 이게 아마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관심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역시 환율이 문제거든요. 예. 환율이 외국 자본과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 시장에서 한 22원 정도 떨어진 것. 그래서 밖에서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한 6% 떨어진 것. 예.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가정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여기 시장에서 22원 정도 떨어진 것. 그렇죠. 증시 방향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국채금리 악목입니다. 그래서 30년 금리가 198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 1990년대 영국의 마터에서 영국의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리를 맡고 있는 스타머 총리의 실현이 시작됐다. 요즘 캐나다도 그렇고 모든 G7 국가들의 총리 이렇게 최고 통상권자가 실현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문제라 하는데요. 영국이 인플레 재발 우려, 그다음에 감세냐 증세냐 관련해서 재정 적자나 디폴트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아주 랑데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7까지 거의 접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국의 국채 금리도 4.68, 4.7까지 됐습니다. 이 국채 금리 랑데비 현상이거든요. 지금 예. 김치현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4.69죠. 예, 10년물이. 맞습니다.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4.6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악몽이 미국의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이때 우리가 연말에도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예. 페드 인사가 사실 미 주식에 대해서 거품을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996년 그린스펀 의장이 비이성적 과일이다 이 용어를 해서 예. 2000년 이후에 IT 버블과 함께 버블이 붕괴되는 결정적 이유가 됐는데요. 지금 작년 말에도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여러 가지 PR 지표, PBR 지표, PSR 지표, PDR 지표를 보면 전부 증시가 거품이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칼라리를 겪지 못 거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많이 아는 로트 슈어의 예. 경기를 조정한 주가 보면 37배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국채금리 급등세가 증시 버블의 붕괴의 촉매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거품이 사실 우려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엘렌과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감독 담당인 마이클 바의 굉장히 조율이 잘 돼서 국제시장을 조정을 가능했거든요. 자, 정책금리가 내리면 국채금리 좀 올려주고 정책금리를 올리면 국채금리를 내려서 증시의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는데요. 예. 요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이렇게 멤버들, 매센트라든가 이런 멤버 가지고 이런 조정을 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증시에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주가가 비교적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도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네,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객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2원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어려울 때 자꾸 2,000원 간다. 외환 보유가 감소했기 때문에 제2의 외환위기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자막을 어제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전일 대비한 이렇게 수치이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여객 시장에서 22년 정도 폭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됐던 데에는 최상목 경제 대응을 비롯해서 정치와 경제와 분리시켜서 지금 대응하는 측면이 사실 국민연금이든 한국은행이든 여러 가지 협조 체제를 해서 지금 예.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국민연금이 NPS가 적절한 시점에 환해지 물량을 아주 기가 막히게 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책은 타이밍이다 하는 쪽을 눈이 말씀드리는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창사 이래로 가장 잘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럴 때 그래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 수합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안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줬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예. 이서 국제적인 평가가 좋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해서 국제적인 평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신뢰성이 높아진 측면도 환율이 하락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근데 불안합니다. 뭐 지금 뭐 근본적 여건이 변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50원대로 가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환율이 하락하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SK 하이닉스의 젠슨 황의 악재가 없었다면 어제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이 어제도 한 1,000억 이상이 올라갔을 겁니다. 예.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코스피가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갔던 측면인데 젠슨 황의 악재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그래도 상승세를 기록했을 겁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는 못 봤습니다는 어제 그래도 상승세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매일 중계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코스피 나오네요.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SK 하이닉스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됐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한 3% 이상 이렇게 주가가 3포인트 이상 예. 올라가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SK 하이닉스와 이 CS 악몽이 없었다면 더 잘 가졌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젠슨 황 CEO가 아까 속보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그 SK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을 기대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 HBM이 상당히 기대된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들을 남겨서 오늘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요. 자, CS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와는 별개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지금 반응이 상당히 미온적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죠. 예. CS 개막이 미국 시간으로 7일입니다는 미국의 증시에서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 관심 바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년 전에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전혀 달랐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CS 2024는 모든 면을 AI 스나비 준비해라. 이 용어가 있었죠. 모든 기술은 AI와 통한다. 아, 그렇죠. 이런 만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 한국 사람만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젠스랑의 기자연설이었죠. 예.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봇 챗 GPT라든가 코스모스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이 나와서 내용은 다 우리 캐스터분이 전하겠습니다는 예. 시장의 평가는 어떠냐. 엔비디아가 오늘 장내에서 6% 급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조연설을 계기로 해서 2차 테이크업을 기대했던 엔비디아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망했다는 얘기가 CNBC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CMS를 직접 보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사실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 엔비디아 AI라든가 이런 측면의 산업 자체 실망일까? 예. 그럼 트럼프는 사실 자기와 관련돼 있는 것을 경제에 연관시키기 때문에 트럼프로 외면 나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AI 산업 자체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사실 트럼프가 자기의 트럼프 인사들을 경제 내지는 경제 수장에 끄는 상태에서 젠스랑과 나머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지금 뭐냐? 오늘도 트럼프가 라스베가스에서 사실 그 CES 2025 하는데 예. 선벨트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선벨트는 어디입니까? 텍사스 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올해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해인 만큼 큰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에 관심이 적은 겁니까? 네. 사실은 그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예, 첫 행사치고 사실 전미경제학회는 학자들의 얘기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CES 2025 계획이 가장 하이라이트였었죠. 근데 왜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외면했을까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는 몇 가지 사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이 지역이라든가 자막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막 전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지역, 서부 지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화당의 열세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우호 지역이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5일 날 끝났었던 이렇게 대선에서 보면 가장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근로자들의 힘에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트럼프는 두 가지 측면 자기의 힘을 해줬던 제조업의 근로자를 옹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북부 지역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은 이제 이번에 4년이 끝나고 다시 또 4년을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차제에 캘리포니아를 떼어내자. 근데 캘리포니아는 과거서부터 독립운동이 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독립운동. 그래서 캐나다의 퀘벡과 함께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인데요. 자, 캘리포니아를 떼내면 뭐 4년 후에 본인 당선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이유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2025에 대해 트럼프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일론 머스크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다. 예. 정작 거기에 있는 페이팔 매니어도 정작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전자제품 관람입니다. CES가. 그런데 트럼프라든가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 산업적으로 저기와 관심이 없는 지역에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뭐 부동산이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전부 첨단 기술 쪽으로 가 있죠. 예. 그래서 관심사 밖에 미스매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죠. 페이팔 마피아를 비롯한 이 친트럼프 인사들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또 꼽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페이팔 매니아들이 지금 산업계에는 거의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사회이사 형태든 아니면 수장 형태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도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대변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 돈을 줬던 사람, 트럼프에 돈 줬던 사람이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핵심적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6% 떨어지고 테슬라는 목표가를 더 올렸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목표가가 최고치까지 올리는 일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페이팔 매니아 친트럼프 인사들이 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뭐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익히 많이 지적해 드렸죠. 그래서 아마 대선 후보 지지도 작년이죠. 지도에 예. 따라서 엔비디아 테슬라의 영향이 완전히 바뀌었었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의 지지도에 따라서 천섭장사가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테슬라 주가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지금 김진표 PD께서 아까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거의 스카이로켓팅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오늘 하루 그래프인 것 같아요. 저 이제 뒤쪽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50주 그래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 그 상반기 때 엔비디아 차익 좀 실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문매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 근데 사실은 작년 그 6월 말까지 모든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모두 엔비디아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 5번인데 자꾸 질문 6번까지 이렇게 자막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질문 5번 자막의 뒤쪽 부분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이 작년 7월 1차 TV 토론 때 대립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 트럼프의
당선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죠. 예. 그래서 그때 피습 사건 기억나실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는 예. 그걸 계기로 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는 예.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미국의 증시라든가 경제에서 정치적 영향이 이렇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전시에조차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의 명암도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머스크와는 다르게 젠슨 황에 대한 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감정 좋지 않다라는 그런 썰들이 들리는데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설이 아니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예. 트럼프는 백색 이렇게 자국의 백색 청교도 정신의 백색을 전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젠슨랑 같은 경우는 대만계 하이브리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불법 이민이라든가 이렇게 이민 정책과 맞물려서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설이 아니라 확실한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마 트럼프가 작년 1차 TV 토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 친 트럼프를 표명했던 일론 머스크는 화색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친 바이든을 표명했던 젠스랑은 침묵 속의 긴장. 이게 아주 단조로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트럼프의 이민적 집권 2기의 이민 정책을 본다면 젠스랑이 쉽게 트럼프에 다가가기는 어렵다. 자, 작년 1차 TV 토론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예. 트럼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번에 뭐냐? 이번에 CES를 기획해서 트럼프에 제가 다가가겠다 하는 얘기를 젠스랑이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그동안 고민 속에 그런 얘기를 했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의 철저한 역관제를 감안해 볼 때에는 대선 과정에서 돈을 안 줬습니다. 예. 사실 그 젠스랑이라든가 나중에 얘기하는 올트먼이라든가 돈을 안 줘서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사실은 퀘션을 그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머스크도 젠슨 황과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악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미국의 산업정책이든 경제정책에서는 재무장관이라든가 통화정책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제 베센트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보다는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예. 관점에서는 자 앞서 트럼프와 젠스랑 간의 악연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는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사실 그 젠스랑과의 악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얘기하자면 울트먼이 중간 개입자로서 울트먼과의 관계를 시청자분이 보셔야 됩니다. 울트먼은 2015년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오픈 AI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동 창립했는데요. 원래 출발은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왜냐? AI가 인류의 치명타를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지금도 되게 윤리적 문제가 사실 이번에 2022의 로봇 챗 GPT가 된다 하더라도 저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의 평가가 냉담했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 이걸 공익성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이번에 젠스랑이 발표할 때는 공익성 얘기 부분, 사회적 기능 얘기 부분은 안 얘기했거든요. 저기 챗 GPT로 가서 로봇 챗 GPT로 가서 코스모스 계획할 때는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기어보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주가 돼야 되는 사람이 주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냉담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익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머스크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비영리법원보다 영리법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 엇갈렸죠. 예. 엇갈린 상태에서 울트먼과 일론 머스크 간의 결의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울트먼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주 악연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후보 당시에는 그때는 집권 1기 때죠.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당시에 트럼프를 여성 혐오 이거 트럼프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종차별, 음모론, 무심한 후보 뭐 이렇게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도 1기 때입니다. 울고 절망하고 두려워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울트먼의 편향적인 젠스란 입장에서는 젠스란 입장은 트럼프와 관계가 안 좋은 거고 젠스란 입장에서는 울트먼의 편향적인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와도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울트먼과 그다음에 젠스랑이 갖고 있는 AI를 자체적으로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XAI라든가 오픈 AI의 이런 것을 XAI로 이렇게 예. 오픈 AI의 엔비디아를 대체해 나가겠다. 어디서? 텍사스에서. 예.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썬벨트 얘기를 트럼프가 오늘 강조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방금 전에 텍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텍사스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 텍사스의 스타베이스를 주목해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트럼프와 이렇게 머스크 입장에서 집권 2기 때 가장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에서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텍사스 스타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용어를 뭐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서 나중에 한번 이 세부적 내용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프로젝트 2025 계획에 페드를 폐지하자 이런 쪽의 얘기들과 함께 이 내용도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 텍사스 스타베이스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핵심은 텍사는 모든 신기술의 실험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기업 도시화로 미래 도시 모델을 하겠다. 이게 공상도시입니다. 공상도시. 이제 도시는 땅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늘을 뛸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텍사스 스타베이스의 얘기인데, 자 텍사스 스타베이스는 어떤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막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AI, 양자 컴퓨터 다 있습니다. 스페이스X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의 신기술의 복합단지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인력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페이팔 마피아들이거든요. 예. 지금 거의 한 70%가 페이팔 마피아가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경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의 이렇게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나중에 지금 한국 국내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속속들이 손실이 이렇게 확언되고 EOD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대형 증권사가 텍사스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데 손실이 확정되는 상태에서 50% 60% 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왜냐? 지역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죠. 이렇게 트럼프가 앞으로 4년 내지는 연이 먼다면 8년 동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라스베가스에 진행하는 CES보다는 이 텍사스 스타베이스 쪽으로 핵심을 두겠다. 그러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CES보다는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거기에 유망 종목인 비상장 주식 이런 것을 복합단지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거기 와서 협업을 해야죠. 예. 협업을 해야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현재 분위기가 한국 사람만 있다. 이거는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텍사스 스타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